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의 소름 끼치는 괴종시계 괴담. 할아버지가 그 괴종시계를 사오신 건 대략 10년 전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명품을 사 모으시는 것을 좋아하셨다. 옷과 신발과 같이 개인의 거칠에 해당하는 명품이 아니라 식탁이나 장문과 같이 가족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사 오시곤 했다. 당신께서는 외손자였던 나를 굉장히 아끼셨기에 장날이나 놀러 가실 때 항상 나를 데려가셨다. 그 괴종시계를 구입한 날도 여느 장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할아버지는 장날마다 들르시던 곳이 정해져 있었는데 당신의 친구분이 운영하시던 금은방과 어린 내가 좋아했던 병아리 같은 동물들을 팔던 곳이었다. 그늘도 역시 금은방에 도착하시고 친구분과 한참 동안 수다를 떠시다가 친구분이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만든 괴종시계를 얻었다는 말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었다. 그 친구분은 자신이 갖고 있어봤자 집에 둘 곳도 없고 해서 할아버지께 저렴한 가격에 팔 테니 사실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다. 그러한 명품 가구에 대한 애착이 심하셨던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와의 일치의 상의도 없이 덜컥 구매 이사를 결정하셨고 다음 날 트럭을 손수 몰고 가셔서 괴종시계를 받아오셨다. 누구나 그렇듯이 새로 산 물건이 있으면 소중히 여기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물건을 바라보기 마련이다. 할아버지 역시 기미마저 걸으시면서 2시간이 멀다 하고 괴종시계의 먼지를 털어내셨다. 문제는 괴종시계를 가져온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내 몸의 밴 습관 중 하나는 자기 전에 머리맡에 물컵을 두고 목이 마르면 일어나서 한두 모금 마시고 다시 잠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이 깼었다. 그날 역시 새벽 2시쯤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항상 11시쯤만 돼도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잠에 드시던 할아버지께서 거실에 나와 계셨다. 어린 마음에 나는 할아버지께서 괴종시계를 너무나 아끼시는 마음에 잠까지 줄여가시면서 보시는 줄 알고 할아버지께 다가가 주무시지 않냐고 말을 걸어보려 하였다. 그때 울리는 2번의 종소리. 괴종시계 특유의 무거우면서도 멀리까지 울릴 듯한 그 소리와 한 줄기의 빛마저 없는 거실의 분위기에 덜컥 겁에 질린 나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리며 잠을 청했다. 아침이 되고 할아버지께 새벽에 있었던 일을 여쭤보았더니 안방에서 한 번도 깬 적 없이 방금 일어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셨다. 그 이상한 일 이후로 10년 뒤인 현재까진 적어도 내게는 아무 일이 없었다. 10년 뒤인 큰 비가 내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 관련 일을 모두 처리한 후 유품을 확인하려 오랜만에 큰 집에 들렀다. 흰 봉투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이것저것 넣어두셨던 서랍을 비우르고 열었을 때 필독이라고 큼지막한 붓글씨가 써진 봉투가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 한번 쳐다볼 뿐 별말 없이 봉투를 열어보았다. 할아버지의 친필 편지와 거래 명세서가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엑스야라고 시작하는 흔한 편지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편지에는 할머니가 아프셨던 이유와 10년 전 내가 새벽에 본 그것에 대해 서술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쓰신 편지를 참고해서 말해보자면 할머니는 그 문제의 괴종시계 때문에 아프셨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계를 닦으시는 할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할아버지께 화내는 대신 괴종시계에 화풀이를 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실 때 할머니는 괴종시계의 줄을 부러뜨려 버리셨고 그 사실을 깨달은 할아버지께선 당연히 할머니께 역정을 내셨다. 시계를 당신의 몸보다 아꼈던 할아버지는 제작자를 찾아가 줄을 구해보려 했지만 제작자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차선책으로 시계 전문점에 가셔서 대충 맞는 줄을 대신 끼워 넣으셨던 모양이다. 괴종시계의 저주였던 걸까? 그때부터 할머니의 건강은 악화되고 농사는 흉작이 들며 주변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굳은 일이 잦았다. 농사의 흉작이라든지 주변 사람이 변을 당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님의 입장에선 할머니의 건강이 최우선시되는 게 당연했다. 부모님은 할머니의 건강에 많은 우려를 나타냈고 편찮으실 때마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신의 건강을 단순한 감기 몸살 혹은 독감으로 치부해버리시는 할머니의 완강함에
부모님은 그저 보약한 채 지어드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결국 품질보증서의 구매일자 2011년 7월 15일에 정확히 3년 뒤인 2014년 7월 15일에 할머니는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께선 안 사람을 잘 챙겨주지 못한 당신의 잘못이라 크게 자책하며 반년을 술과 함께 보내셨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첫날 보았던 그것을 보셨던 모양이다. 당신께서도 새벽에 화장실에 들르러 잠깐 일어났는데 무언가 시계 앞에 가만히 앉아서 시계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것의 정체를 밝히려 가까이 다가가셨던 모양이다. 그것에게 가까이 가자 뿌옇고 하얀 사람 형태의 머리 부분이 휙 돌아가더니 할아버지를 향해 덮쳐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한 것 같고 아침이 돼서야 깨어나셨다고 편지에 써져 있었다. 그날 이후부터 거실 등이 깨지거나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넘어지는 등 자연현상으로 치부해버리기엔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고 하셨다. 어렸을 때 무서운 것을 본 후에 할아버지께 귀신이 나올 것 같다고 같이 자자고 졸라도 귀신은 없다며 나를 애치시던 할아버지가 편지에는 괴종시계 안에 무엇인가 들어있다고 꼭 확인을 해달라고 써두셨다. 혹여 할아버지께서 괴종시계 안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자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당장 시계를 부숴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인이 아끼던 물건이니까 시계 제작자의 후계인이라도 찾으러 다니자 말씀하셨다. 아마 시계를 다 뜯어보려 하셨던 것 같다. 약 일주일간의 수소문 끝에 시계 제작자의 제자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닿았다. 아버지는 제자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당장에 그 시계를 뜯어달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일까? 제자라는 사람은 끄덕이며 괴종시계를 작업실에 내려놓고 바로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괴종시계를 뜯자 시간을 표시하는 곳 뒤에 기계 장치가 들어 있었는데 그 기계 장치 윗부분에 작은 상자가 들어가 있었다. 제자라는 사람도 스승님의 시계 작업에는 거의 모두 참여했었는데 이런 상자가 나온 경우는 처음이라고 신기해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한약의 약재를 감싸는 하얀 종이가 있었다. 나와 아버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선 채 제자가 종이에 감싸져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러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제자가 종이를 열고 난 후에 우리 세 사람은 모두 다리에 힘이 풀릴 만큼 놀랐고 그 제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당황해했다. 제자가 그 종이를 열자 그곳에는 사람의 손톱 10개가 들어있었다. 왼손과 오른손의 손톱 총 10개가 뽑힌 채로 들어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제자에게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라고 역정 내셨다. 그 사람은 금액을 5배로 돌려드리겠다 말하며 무릎 꿇고 사죄했다. 아버지와 나는 그 집에서 나와 괴종시계를 마당으로 가져온 후 규규를 붓고 불태워버렸다. 시계의 제작자는 도대체 왜 사람의 손톱을 그것도 자른 손톱도 아니고 뽑은 손톱을 시계의 뒤편에 넣어두었을까? 진실은 이제 말할 수 없는 자만이 알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두막의 이상한 할머니. 친구 제이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옛날 제이가 살던 마을에는 머리가 이상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한다. 함께 살던 아들 부부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 할머니만은 태어난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며 마을에 남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방해가 되니까 버리고 간 거야 하고 수군댔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할머니는 미쳐가기 시작했다.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달려들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팔을 깨문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거듭되자 저 할머니는 사람을 음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아직 아이였던 제이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지만 어른들은 마을에서 미치광이가 나오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든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할머니의 존재를 외부로부터 숨기려고 하는 기색마저 있었다고 한다. 씻지도 않아서 부스스한 머리에 마을을 맨발로 걸어 다니는 할머니는 항상 악취를 풍겨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없어져만 갔다. 사람들은 항상 낫을 가지고 다니며 할머니가 가까이 오면 또 가까이 오면 낫으로 베어버릴 거야 라며 쫓아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3명의 아이들이 놀다가 할머니에게 습격당해 그중 한 명의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분노한 아이의 부모는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막대기로 할머니를 여러 번 후려갈겼다. 말리는 사람은 누구 하나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우리 아이의 손가락을 먹음직스럽게 빨고 있었어. 라고 목격한 사람들은 말했다. 결국 할머니는 마을 외곽에 오두막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오두막 주변은 밧줄과 철선으로 빙빙 감았고 문에는 튼튼한 자물쇠를 걸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번 오두막에다 내던지고 화장실은 없었다. 죽으면 오두막째 태워버리자고 그것이 어른들의 결론이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저기 가까이 가면 안 되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이는 딱 한 번 부모와 함께 음식을 가지고 간 적이 있다고 한다. 오두막에 가까이 가자 굉장한 악취가 났다. 안에서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짜증나는구먼. 또 똥을 주워 먹고 있어. 오두막에 있는 작은 창문에 주먹밥이 들어있는 상자를 던진다. 자, 가자. 오두막에 등을 돌리고 걷기 시작하는데 등 뒤에서 사람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며칠 뒤 제이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야, 너 그거 아냐? 그 마귀알몸 자기 몸을 자기가 먹고 있대.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야기한 것을 몰래 들었다고 했다. 지금은 왼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어진 것이었다. 그건 사람 고기 맛에 취해서 완전히 빠져 있어. 이미 사람도 아니야. 그건 귀신이다.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한 이야기였다. 자세한 것을 부모에게 물었지만 아이는 몰라도 된다라는 대답뿐이었다. 어느 날 밤 어른들은 제이의 집에 모여 무엇인가를 놓고 회의를 했다. 부모와 함께 온 친구는 분명 마귀알몸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친구와 둘이서 조용히 1층에 내려가 귀를 쫑긋 세웠지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몇 번이고 이제 충분해라는 말이 들려왔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제이야, 오늘은 집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자 신을 모시는 의식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보면 안 되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어쩔 수 없이 2층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할머니의 오두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마귀알몸의 오두막 근처에서 연기가 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저건 밭을 태우는 거야. 헛소리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라고 화를 내셨다. 그리고 며칠 동안 변함없이 오두막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몰래 갔을 때 오두막이 있던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10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유. 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2년을 하다가 지친 서울 생활로 인해 내 고향인 충북으로 내려와 다시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다. 어느 날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여 2013년 8월 8일 충북의 K공장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내가 일할 직종은 SCM 재고관리 파트였다. K공장은 충북에서 좀 이름 있고 큰 회사였다. 나름대로 뿌듯했고 난생 처음에 보는 일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다. 입사 첫날 내 사무실을 가기 위해 공장 안을 들어갔다. 사무실을 가는 동안 냉동창고 11개를 거쳐 뻥 뚫려있는 공장 복도를 지나 한참을 가니 어두컴컴한 구석진 곳에 사무실이 있었다. 사무실은 냉동창고 근처라 여름에도 15에서 16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할 팀장님이 앉아 계셨다. 한데 사무실 인원은 그 팀장과 나 이렇게 2명이었다. 팀장은 올해 45살이었고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었다. 회사 내에서는 말도 없고 과묵한 사람으로 통했고 일할 때만큼은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었다. 나는 그 팀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을 하였고 그 팀장한테도 인정을 받아 둘이서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다. 2014년 8월 17일 비가 척척 내리는 날이었다. 팀장과 함께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다.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집에 가기 글렀구나 생각하며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시간은 밤 10시가 지나고 있었다. 생산 직원 야간 근무자 3명을 제외하고 우리 둘은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불빛 하나로 의존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엑스야, 배고프지 않냐? 우리 뭐라도 먹고 하자. 오늘 날밤 가려면 뺑이 쳐야 되는데. 그러죠 팀장님. 저도 죽겠어요. 에이. 왜 하필 오늘이래요 진짜? 우리 둘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 식당을 가서 야식을 먹기 위해 나섰다.
공장 내부의 불은 소등 상태였고 CCTV에 붉은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다. 둘이 식당에 들어가 라면 3봉지를 끓여 소주 각 한 병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후 다시 일을 하러 공장으로 들어갔다. 팀장과 같이 복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찰나였다. 냉동창고는 항상 문이 닫혀 있고 버튼식이었으며 눌러야지 문이 열리는 자동 시스템식이었다. 그런데 복도 좌측에 7번 창고가 열려 있었다. 이 시간에 열 사람도 없는데 그 문이 열려 있던 것이었다. 생산 근무자들은 생산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그 시간에는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팀장님, 이거 어떤 새끼가 열어놨대요? 아까 우리 문 다 닫고 왔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처음에는 우리 둘은 누군가가 장난을 쳤나 보다 생각하며 그 상황에서 문을 닫고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무실 바로 옆 3번 창고가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씨, 어떤 새끼야? 누구야? 나는 화가 나서 오냐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잡히면 뒤진다라는 각오로 밖으로 나가서 확인했는데 아무도 있지 않았다. 팀장님, 뭐예요 이거? 아 진짜 어떤 새끼가 장난하나? 야, 나랑 같이 한번 둘러보자. 우리 둘은 살짝 겁을 먹었지만 바쁜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었다. 팀장님과 나는 3번 창고에 불을 켜고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참 30분간을 창고를 뒤지고 나온 후 김샜다는 표정으로 우리 둘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때 그 시간은 정확히 오후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었다. 하도 미심쩍어 경비실에 연락을 한 후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CCTV 검사를 요청했다. 경비실로 팀장님과 같이 확인하였는데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문이 자동으로 열린 장면을 보게 되었다. 경비실 아저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지켜볼게. 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우리 둘은 다시 대수롭지 않게 사무실로 들어갔다. 시간은 흘러 오전 12시 34분이 지나고 있었다. 우리 둘은 너무 피곤하여 사무실 안에 간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기로 한 후 소등을 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3번 창고의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나와 팀장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 둘은 지레 겁을 먹고 어떤 새끼야 하고 몽둥이를 들고 동시에 뛰어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때 복도에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분명히 잘못 들은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와 팀장님 귀에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린 것이었다. 그러더니 아까 야식 먹으러 갈 때 열려있던 7번 창고의 문이 우리 눈앞에서 스르르 열리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리다가 발소리가 멈췄다. 우리 둘은 그제야 지레 겁을 먹기 시작했고 몰래 그 복도를 걸어가며 7번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열려있는 7번 창고 입구에서 우리 둘은 동시에 보고 말았다. 키는 170가량이었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초점 없는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면서 웃고 있었다. 나와 팀장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사내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다. 여기 내 집이야. 너네들 죽기 싫으면 나가. 나와 팀장은 기절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 측에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회사터가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1976년에 처음 설립하여 24년간 운영해 오다가 망하고 다시 새로 리모델링하여 시작한 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 일했던 직원들 중에도 일하다가 기계에 깔려 죽은 사람도 몇몇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와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경비실의 CCTV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에 가서 CCTV 요청을 의뢰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랬다. 우리가 같이 있었던 게 한 형체가 아니라 여러 형체랑 같이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CCTV에 있었다. 한 개의 형체가 아닌 여러 형체가 돌아다니는 것을 그리고 더 놀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어제 경비실에 CCTV를 요청했던 그 경비 아저씨. 알고 보니 그날은 경비원이 비번이었기 때문에
CCTV 무인 카메라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나와 팀장님은 대체 누구랑 얘기했던 것이었을까? 그 사람은 누구였던 것일까? 사람이었던 건가? 그 뒤로 우리 둘은 한나란시의 회사를 퇴직하고 팀장님은 현재 경기도 이천의 X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충북에서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하여 스펙을 쌓아가고 있다.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K회사. 가끔 드라이브 갈 때 지나쳐 가는데 그때 그 7번 창고의 남자와 경비 아저씨를 생각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회사다.